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외교 안보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볼까 하는데요. 한미동맹 70년 넘게 이어온 안보의 축이 좀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이 주한미군 서해 공중훈련과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에서는 미국 측이 사과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밤늦게 입장문을 내고 사과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공식 반박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안규백 장관과 직접 통화하며 한국 측에 이 서해 공중훈련이 통보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합창의장이 제때 보고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미 양측의 주장이 완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모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영어 뭐 어폴로자이냐 뭐 아니면 유감 표시하는 뭐 리그렛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미국 그 사령관이 야 너네 나라 국방부 장관하고 내가 통화했어. 통화했는데 왜 난리야. 내가 통화로 다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그 한무총장? 그러니까 너네 나라의 수계급들만 보고를 안 받은 거지 나는 보고를 받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수장인 나는 보고를 받았고 우리 실무진들은 다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너네 보고 체계가 엉망인 거를 왜 미국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서 왜 미국이 사과했다고 허위 사실을 발표해? 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좀 굉장히 격앙돼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주한미군이 한국뿐만 아니라 뭐 독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 세계 한 몇십 개의 주한미군이 미군이 나가 있는데 이렇게 사령관이 장관하고 통화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오픈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가볍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뭔가 실체가 뭔지를 몰라서 미국의 입장문을 좀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 네. 실무진한테 전달했다. 근데 장관과 합참의장한테 들어가지 않은 걸 왜 우리 탓을 하느냐. 그리고 군대가 훈련하는 걸 우리 사과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실무진한테 전달이 됐다면 뭐 진위 여부는 이제 밝혀져야 되겠지만 실무진한테 전달이 됐다면 우리나라 실무진이 장관과 합참의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령 미국과 중국이 전투기 떼어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보고도 안 된 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고 체계가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건데 이거 미국한테 사과를 했냐 마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군의 보고 체계부터 좀 점검해야 될 때다. 이게 우리 국내에서 이재명 정부가 뭔가 지지층을 향해서 했었던 뭔가 가스라이팅 정치를 지금 외교 안보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이렇게 주한미군 사령관이 밤늦게 이렇게 입장문을 내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미군 작전 수행 중에 훈련에 대해서 타국에 사과하지 않는 것을 안보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 당국이 무리하게 사과를 받아냈다라고 홍보하려다가 오히려 한미 동맹의 신뢰를 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미국은 어느 나라에도 사과하지 않죠. 네, 트럼프도 어느 누구에도 사과를 잘 안 합니다. 자국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을지언정 특히 테러리스트들이나 혹은 외국 나라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뭐 유감 표시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우리나라의 입장문 발표가 미국 측이 사과했다. 그건 이제 미국 측이 잘못했다. 라고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나간 거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요. 한미 동맹은 지금 여러 분야에서 깨지고 있어요. 관세, 뭐 무역, 뭐 통상, 외교 다 깨지고 있는데 그래도 안보 문제에서는 덜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었는데 안보 문제에서 지금 깨지기 시작한 거죠. 네. 네, 사실 이번 이렇게 우리 정부가 사과를 받아냈다고 홍보한 것이 중국의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분명히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미중 갈등의 불씨에서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지켜볼 거냐. 근데 그 톤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게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한미 동맹이 깨져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한미의 파트너십, 오래된 파트너십이 깨져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걸로 중국과 미국의 원근거리 내지는 적당한 거리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실무진한테 서해 훈련한다고 전달이 됐는데 우리나라 보고체계에서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뭔가 중국의 눈치 보는 걸로 중국과의 어떤 거리를 조절하는 그 어떤 수단으로 쓴다라는 것은 당연히 미국이 알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법부, 국회가 정말 실무진 차원에서 전달이 됐는 건지 이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외교적으로 뭔가 논란이 번져지지 않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요즘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한국 정부가 미군이 제안한 이 한미일 공중 연합 훈련을 거부하고 또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좀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국가 안보가 이게 정쟁의 도구로 좀 이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앙규백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기사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크게 화두가 되진 않았는데 앙규백 장관이 국방위 위원을 할 때 본인 SNS에 글을 올립니다. 뭐 10월 며칠쯤에 한미 연합훈련이 동해상에서 예정돼 있다. 이거 북한 자극하는 거 아니냐. 한미 연합훈련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글을 올려요. 거기서 미국이 화들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 날짜가 기밀이었는데 그 국방위원이 공개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결국 그 한미 연합훈련 취소됐어요. 왜 취소됐냐? 앙규백에 의해서 취소된 게 아니라 그 날짜 주변에 미국 발표에 의하면 그 날짜 주변에 앙규백의 글을 보고 그랬었는지 몰라도 중국 잠수함이 왔다는 거예요. 중국 잠수함이 한미 훈련이 연합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을지훈련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려고 중국 잠수함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는 또 음모론이지만 앙규백이 일부러 흘린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방위 출신이라는 사람이 이전에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일부러 공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개가 돼가지고 중국 잠수함이 그걸 알고 와가지고 취소된 전력이 있거든요. 지금도 한미일 연합훈련에서 좀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예 아직 경질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한미 동맹 관련해서는 저는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주병기 공정관리위원장을 경질하던가 혹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 경질해라 아니면 김민석 총리 경질해라 하는 건데 앙규백 국방부 장관도 그 경질해야 됩니다. 사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마두로를 잡아왔어요. 베네수엘라를. 미국 전력의 지금 33%가 이란 앞바다에 가 있습니다. 포드함과 아브라함 링컨함과 제럴드 R 포드함이 가 있는데 포드함은 완전 최신식 장비거든요. 그런데도 미국이 거기에 그 전쟁을 집중적으로 안 할 것이라는 것이 전쟁 전문가들의 관측이에요. 그냥 소규모로만 가가지고 정밀 타격할 것이라는 게 관측인데 이란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그 다음은 화약고가 어디겠습니까? 중국으로 바로 가거나 뭐 대만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은 화약고에 항상 한반도가 있습니다. 항상 한반도가 있는데 이게 국제적인 그 안보적인 흐름인 건데 여기에 국방부 장관이 지금 우리는 훈련에 참여 안 하겠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경질해야 된다는 앙규백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말씀대로 우리 같은 분단 국가에 있어서 국가 안보 굉장히 꼭 지켜야 될 사항인데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남북 비행금지 구역을 재설정한다거나 아니면 접경지역 훈련 중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한군 감시에 오히려 제한을 주고 또 우리 군의 숙련도를 낮춰서 실질적인 안보 공백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세요? 접경지역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을 다시 해버리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 무인기나 이 적어도 감시 자산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감시 자산들이 어쨌든 북한의 동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군의 안보 태세를 겸비하게 하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약해질 수 있고요. 특히 북한에서 장사정포와 같은 그 전방 배치의 어떤 병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조기 경보 능력이 훅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이걸 그냥 단지 남북 간의 어떤 대화 내지는 남북과의 어떤 관계를 유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어떤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어떤 이 북한과의 이 도박을 좀 하고 있다. 이 정부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접경지 뭐 안전을 도모한다. 뭐 북한하고 뭐 함께하겠다. 이럴 때마다 항상 북한은 우리도 사인해 줄게 하면서 뭔가 요구합니다. 야 사인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뭘 보내줘. 혹은 아니면 뭐 경제적 지원이든 혹은 뭐 다른 정무적 지원이든 우리가 그러면 남북 비행금지 구역 재설정 사인해 줄게 해줘. 라고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또 파기를 하죠. 자기 마음대로 무인기를 보내던가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비행 금지 구역 재설정 해봤자 아무런 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접경 지역 훈련 중단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나마 이재명 정부가 또 민주당이 뭐 평화 주장하고 싶다고 한다면 북한하고 뭔가 함께하고 싶다면 접경지에 있는 그 지뢰 제거 그 정도는 이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우리가 한꺼번에 할 건데 접경지에 지금 지뢰가 지금 몇백만 발이 묻혀 있다고 하니까 지뢰 제거 정도는 함께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하는 거는 안보적으로 너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우리 한미 동맹이 굉장히 굳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신뢰 관계가 약해질 경우에 미일 중심의 안보 체제로 좀 재편이 된다거나 아니면 주한 미군을 감축한다거나 또 방위비 압박 가능성까지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지금 뭐 중국 트위터 X에서 3,000명의 계정도 잡아냈고 트럼프에다가 직접 화답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땡큐 트럼프, 땡큐 아메리카, 우리 함께 가자. 근데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X라는 트위터에 아주 그냥 부동산 관련해서 뭐 이상한 글만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 X라는 그러한 트위터는 전 세계의 그 트위터라는 게 이제 뻐꾸기 달림인데 전 세계에 이제 보내는 메시지인 건데 그거를 국내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니 그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게 한반도의 정세는 일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그 6.25 전쟁으로 일본이 사실 1945년에 원자폭탄을 몇 개 투하 맞고 거의 뭐 반 죽음에 있는 나라였는데 한반도에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제 정세를 갖고 한반도에 화약고에 불이 붙기를 바라는 국제 정세론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 미국 편에 서면 전쟁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주한 미군이 빠졌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그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그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미국과의 동맹이 없어져도 우리가 괜찮다라고 되게 이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과의 어떤 신뢰가 낮은 동맹 국가들을 보면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나요? 그걸 되게 강하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주한미군이라든지 이 병력을 감축하거나 조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말 현실화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부담할 수 있는 국방비라는 게 폭발적으로 증액할 거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고려도 분명히 이 정권이 해야 되는데 너무 막 김민석 총리부터 예전부터 반미 그랬었으니까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 때문에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방위비 분담이 또 국민들이 오해를 부르는 게 우리가 방위비를 내면 그 돈을 달러로 해가지고 미국에 갖고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국내에 미군 부대 기지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기도 쓰고 가스도 쓰고 물도 쓰잖아요. 그 물을 미국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전기도 미국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기물 한국전력에 돈을 내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서 미국 군인들이 먹는 식사 혹은 아니면 미국 군인들이 카투샤, 미국 군인들이 뭐 하는 운동기구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건데 물론 일부 품목은 미국에서 갖고 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산업에서 만든 여러 가지 기구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방위비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결국 뭐 일부는 미국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내수에 소비되는 그 돈이다. 방위비가 결국 자체가 그걸 올린다 그래서 야 우리 달러가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사실 국가 안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동맹은 계약이 아니라 신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정부가 좀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군 관련해서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각 군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의 군이 돼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딱 봐도 이 육해 공군 모두 임무도 전투 방식도 또 전통도 다르죠. 그런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건데 이게 스포츠로 치자면 축구, 야구, 농구 이거를 다 같이 한 숙소에 모아서 다 같이 훈련해라 이렇게 좀 비유를 들을 수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쟁의 수단과 도구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고 지능적이게 되고 있고 전문적이게 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만 지금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어떤 군 작전이 분명히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수십 년 동안 그 노하우들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육해공을 짬뽕 군대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발상입니까? 아니 차라리 사관학교의 커리큘럼 내지는 교육의 방법 어떻게 더 특화되어서 교육시킬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당나라 군대처럼 그냥 육해공 다 짬뽕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 국방력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거든요. 이거 되게 오만방자한 생각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저는 이게 대통령이 무슨 국방부 업무 보고를 생중계 받다가 질문 형식으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대통령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계룡대에 있는 그 육해공군 사관 통합 임관식에서 대통령이 축사로 한 얘기입니다. 그 축사로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대통령의 축사는 스크린을 여러 번 거치거든요. 아마 국방부에서도 스크린 거쳤을 것이고, 또 대통령실에 있는 연설비서관들 다 모여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를 체크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대통령의 이러한 생각에 아무도 반기를 못 들고 그냥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으니까 국방부에서는, 특히 행시 패스에서 국방부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이거는 그러면 개편 체계를 만들라는 거야? 이 개편 체계 만들어야 되겠네 해서 보고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 내용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까 축구에 비유하셨는데, 모든 것은 전문성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의사 같은 경우에도 뭐 성형외과 따로 있고 정형외과 따로 있고 내과 따로 있는데, 야 이제는 그냥 의사 자격증만 주면 성형외과 전문의 같은 거 없애고 다 알아서 진행할 거야. 지금 이러한 방식이잖아요. 뭐 토목기사가 있고 건축기사가 있고 전기기사가 있고 하는데, 야 그냥 기사 자격증 하나 따면 토목도 할 수 있고 전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할 거야. 그래서 이러한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육군 훈련도 안 받아보고 해군 훈련도 안 받아보고 뭐 공군 훈련도 당연히 안 받아봤겠죠. 해병대도 안 받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 인식의 근원은 뭐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 자꾸 군대를 통합하려고 하는 이게 이런 게 이제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서 얘기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재명이 선거 공약으로 나는 군대를 통합하겠다. 나는 혹은 부동산을 어떻게 하겠다. 나는 뭐 대전 충남을 통합하겠다. 전주 강남을 통합하겠다. 이게 대선 공약에 있었으면 우리가 토론의 장, 공론의 장 논의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쓱 지르면 공무원들은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너무 무섭고 황당한 약간 그러한 경우입니다. 네, 그 인식의 근원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이 육사 출신이어서 결국 육사의 힘을 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군 개혁이 아니라 이 특정 출신 세력을 좀 약화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육사 출신의 텃세나 기득권이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육사 일부의 텃세가 있다고, 혹은 뭐 계엄에 가담했다고 전혀 관계가 없는 해군과 공군을 짬뽕해가지고 사관학교 만든다라는 게, 이게 다 함께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비유 잘 해주셨지만 육군만 해도 포병 있고 공병 있고 보병 있고 통신병 있고 정보병 있고 여러 병과로 나눠집니다. 이미 그 각 병과마다 체계에 맞는 훈련과 전문적인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학교로 만들어버리면 그 각각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걸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분풀이식으로 군대와 국방을 평가하고 대책을 내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사 힘이 더 세질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보는 것 같아요. 그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가 육사, 해사, 공사가 다 모이면 그 인원수로 나누자면 육군이 인원수가 제일 많거든요. 많죠. 결국 인원수가 많은 데가 다 흡수됩니다. 그게 제일 세지는데, 육사 힘을 빼는 게 목적이면 육사를 없앤다는 말은 그래도 안 하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발전적이라 보여지는데, 대통령의 또 더불어민주당의 방식이 검수완박도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일부 아주 0.001%의 정치 검찰이 있다고 해서 검찰을 다 없애버리자. 또 예전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세월호가 해경. 터졌을 때 해경을 없애버린다 이런 건데, 이게 다 그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간을 다 태우는 그러한 격이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문제 인식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저랑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또 짚어봐야 될 게, 현대 전쟁이라는 게 사실 육해공 각자 고도의 전문성을 좀 갖추면서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군사 강국들 역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3군 사관학교를 엄격히 분리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합치겠다. 현대전의 본질을 모르는 이 비전문가들이 군대 해체쇼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 했잖아요. 진짜 갑자기 이재명 정부에서 국방개혁 2030 해가지고 이상한 거 발표하면 정말로 웃음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마냥 웃어 넘길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정세가 굉장히 한반도를 기준으로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군대 내부에
군대 관련 예능을 보면 뭐 난리도 아닙니다. 뭐 휴대폰 있는 거야 저야 뭐 인권적인 문제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뭐 이렇게 이어폰 끼고 밥 먹고 오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걸 또 통합시켜 놓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장교들도 지금 장교들을 통합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관학교니까 장교들을 통합시켜 놓는다? 아, 그러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군대 해체쇼? 정말 군대 해체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아주 큰 걱정이 됩니다. 군대가 없는 나라가 존속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 속에 전 답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계엄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분풀이하겠다라는 이런 취지여서 전 정확하게 반대를 하고 진짜 지금 군인들이 어려워하는 것 정치권에서 병장의 월급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부사관들의 월급이 추월 현상 나타나가지고 사기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정치권과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군은 또 한 번 돌리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동맹 신뢰관계 그리고 이제는 장교 양성 시스템까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 전문성과 이런 전통까지 흔드는 거 아닌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짚어볼 때가 아닌가 싶어서 이 이슈 좀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 또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호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표결 결과를 두고 해석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 반대 87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번질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사건 초기부터 강선호 의원을 전격 제명하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지금 87표나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이 표결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강선우의 그러한 그 모두 발언, 입장 발언을 생중계로 봤는데 저는 뭐 어디 출마 선언 하는 줄 알았어요. 33살의 당당한 강선우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싹싹 빌고 다만 구속 수사만은 면해달라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선 장관 같은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1억 원의 정치 생명을 걸 가치가 없다. 1억 원은 그런 가치가 아니다. 권성동 의원이 지금 1억 원으로 지금 체포동의안 통과됐거든요. 그럼 강선우 의원은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는 반대표를 던졌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 차라리 국민의힘에게도 얘기하면서 사실 저는 권성동도 반대했습니다. 1억 원에는 걸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와중에 와 87표나 반대표가 나왔다는 게 강선우 의원이 전화를 많이 돌렸구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혹은 아니면 이 사안과 관련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스토리와 관련돼 있는 깨끗하지 못한 의원들이 87명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든 저희 개혁신당이든 이걸 그냥 수사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특검법이라도 좀 발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제대로 좀 수사 안 되고 있거든요. 김병기 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강선우 의원이 5차례에 걸쳐서 3억 2,200만 원을 받았다가 반환했다는데 저는 그 3억 2,2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알고 있다는 것도 웃긴 것 같아요. 열어서 세봤나? 그냥 보통 열어서 세보지 않고 바로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금액을 세어보고 돌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뭔가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로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은 계속 1억 요구하지 않았다. 3억 2천만 원을 돌려줬으니까 1억을 요구했다는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지금 구속영장에는 남모 보좌관이 그 강선우 의원이 1억을 받아가지고 전세금에 썼는데 그거 되게 고마워하고 좋아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완전히 진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남모 보좌관과 그 김경실 의원이 없는 사실을 뭐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줬다라는 것은 팩트인 것 같고 그때 만났었던 어떤 증거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강선우 의원 그리고 보좌관 갑질부터 시작해서 여러 뭔가 거짓말 논란이나 상당히 좀 많은 국민들한테 비판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평가돼가지고 구속영장이 심사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이 수수 의혹을 보고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단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이렇게 공천 장사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공천 장사가 없으려면 공천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 추천을 실력으로 뽑는 거죠. 우리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있을 때 PPAT라는 시험을 도입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국민의힘의 특히 TK 의원들이 반발을 엄청 심하게 했어요. 나는 마음에 드는 그 시의원 후보자, 군의원 후보자, 도의원 후보자가 있는데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어쩔 수 없죠. 시험에 떨어지면 기본 소양이 없다는 것인데 굉장히 기본적으로 문해력, 문장력이 있는 그러한 시험만 본 건데 법률 시험을 본 게 아니고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PPAT 시험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시험까지 본다고 지금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스크린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본 소양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가면 그러면 공천 헌금 같은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검에 대해서 좀 필요성이 있다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검찰 해체하고 공소청과 기소청과 수사청 나눈다고 하잖아요. 수사청이 뭐 중대범죄수사청인데 여기 중대범죄에 뇌물죄와 선거 관련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물죄와 선거 관련해서는 모두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경찰하고 밤에 술 먹니 마니 막 이런 얘기 나왔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름 까먹었는데 어떤 의원이 내가 경찰하고 다 얘기했다라고 SNS에 올렸다가 파동도 있었고 경찰은 결국 행안부 장관의 진두지휘를 받아서 행안부 장관이 그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검찰은 오히려 검찰들은 옷 벗고 나오면 변호사 하면 돼요. 또 검찰들은 전국 2년 뺑뺑이기 때문에 그 지역 그 적인 그러한 것 문제도 없는데 중대수사청에서 뇌물과 공직선거법을 빼고 이걸 다 경찰에게 묻는다? 이거는 김병기, 강선우 수사 제대로 안 하겠다는 거고 관련 사건도 수사를 안 하겠다는 의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정당의 일시적인 공천 시스템으로 이렇게 공천 장사, 공천 헌금을 스크리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 정치권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지방광역의원을 정말 지방의 발전이나 지방 정책을 잘 만드는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자기의 수족들을 뽑는 게 되게 관성처럼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라는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평가보다 국회의원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 많이 발탁해가지고 지방광역의원으로 공천 주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뭔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공천 장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각 정당과 큰 당과 작은 당들도 모여가지고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탑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2006년 이전에는 공천 헌금이라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2006년 이후에 생겼는데 왜냐? 2006년 이후에 정당 공천제를 실시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선거, 광역의원,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면 됩니다.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한 20년 있다가 야 우리 그 시의원, 도의원들을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당에서 뽑자 했는데 그때는 핸드폰, 모바일도 없고 온라인도 없는 거였고 지금은 시의원, 도의원들 다 압니다. 다 시의원, 도의원들 다 쇼츠하고 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면 그러면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공천 헌금을 비판할 때 혹은 야당 쪽에서 여당의 공천 헌금을 비판할 때 정치 개혁 목소리를 내려면 이 정도 목소리는 내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아니면 그래 광역의원은 그렇다 쳐.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폐지하자.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로 돌아가서 기초의원들이 동네 어르신들의 그 인정을 받고 가야지 정당 공천으로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선거되는 거는 지방선거가 되는 거는 아니다. 왜냐면 시장이 군수가 당선되죠. 구청장, 서울이니까 구청장이 당선되잖아요. 구의원들이 다수당이 됩니다. 이런 구조예요. 도지사가 되면 도의원들이 다수당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싹쓸이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다못해 구청장 뽑을 때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들은 총선에 같이 뽑던가 이런 식으로 서로 견제가 있던가 뭐 이런 이건 또 결이 다른 문제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개혁을 말을 해야지 그나마 민주당에 비판하는 게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지방선거와 총선을 같이 치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밑에 사람들, 지방의원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는 어떤 견제와 이런 것들이 되게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동급으로 같이 총선, 국회의원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러버리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정황 등이 언급되고 있는 사안인데 법조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현직 의원이라는 이 신분이 네. 이 영장 발부 여부에 좀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영장은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또 범행 재범성 뭐 이런 것인데
증거인멸이 일단 굉장히 확고하죠. 증거인멸이 너무 심했어요. 그 김경 서울시의원하고 쿵짝쿵짝하면서 증거인멸이 보좌관이 휴대폰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폰으로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 되고요. 이 재범의 우려성에 대해서는 판사님들은 사실은 선거에 대해서 기피도가 없고 정당 공천 시스템에서 기피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장 담당하는 판사님이.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풀어주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에 당연히 강선우 입김이도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공천 헌금까지는 아니더라도 헌금은 아니고 뭐 다른 공천 뇌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이득을 또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풀어주면 안 된다. 그리고 영장도 그러한 의미에서 영장이 인용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무총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결국 증거의 싸움이고 김경식 의원과 앞뒤 안 맞는 말들을 각자 주장하는데 근데 그 녹취에서 분명히 김경식 의원한테 돈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고 본인은 처음에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다 내지는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당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직접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쳤다는 건 아닙니까? 김경식 의원 분명히 공천 줘야 된다고. 어쨌든 본인이 직접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주장하는 것과 과거의 행적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작을 해보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